분노가 끓어오릅니다. 60년간 이어진 세도 정치 아래 백성들은 죽어나갔습니다. 탐관오리들이 환곡을 빼돌리고 양반들은 군포를 피하며 나라는 썩어갔죠. 그런데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안동김 씨의 권력을 단칼에 베어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파라코로 살았다는 소문,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왕실 족보를 틀어쥐고 종친들을 하나로 묶으며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12살 어린 아들을 왕좌에 앉힌 순간 그의 시간이 시작되었죠. 태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겠다. 첫 조회에서 던진 이 한마디에 대신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성역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살아있는 대원군, 전례 없는 권력자, 조선 최후의 개혁가 흥선대원군 이하응. 그는 과연 무엇을 바꿨고 무엇을 놓쳤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옵소서. 그럼 이야기 올리겠나이다. 1863년 12월 한양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철종 임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지 오래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후사가 없다는 건 곧 권력 다툼의 시작을 의미했죠. 그 무렵 운현궁에서는 한 통의 편지가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흥선군 이하응의 손끝에서 나온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편지의 수신인은 신정왕후,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죠. 철종 임금께서 위독하시옵니다. 후사가 없사온데 다음 왕위는 누가 이어받아야 하겠나이까. 얼핏 보면 단순한 문안 편지 같았지만 그 속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흥선군은 이미 알고 있었죠. 안동김 씨가 자신들의 사람을 왕으로 앉히려 한다는 것을요. 60년간 세도 정치를 해온 그들이 권력을 놓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흥선군에게도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파라코로 보였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헌종 임금 때 받은 교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노비 2명과 바도 50결, 약 16만 평에 달하는 땅에 세금 징수권을 받았습니다. 결코 가난한 왕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종친부 유사당상으로서 왕실 족보 편찬을 주도했죠. 원래는 6촌까지만 수록하던 족보를 전주이씨 대동보 형태로 확대시켰습니다. 이건 안동김 씨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안동김 씨들도 흥선군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었구나. 그는 표면적으로는 안동김 씨와 협력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왕족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전주희 씨 일족을 하나로 묶으며 조용히 힘을 축적했죠. 철종이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신정왕후는 즉시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새 임금을 정하는 자리였죠. 대전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안동김 씨는 자신들의 후보를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정왕후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흥선군의 둘째 아들 명복으로 대통을 잇게 하라. 대신들은 얼어붙었습니다. 12살 어린아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죠. 반대할 틈도 없었습니다. 왕실 최고 어른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고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흥선군은 대원군이 되었죠. 왕의 아버지, 살아있는 대원군.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원군이 된 이하응의 눈빛이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철종 말년부터 신정왕후와 교감하며 왕위 승계 시나리오를 그려왔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의 친인척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3대에 걸쳐 과거 응시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왕족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조선의 법이었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대원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정 대신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린 왕을 보좌해야 하는데 대원군의 정치 참여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첫 번째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마 문제였죠. 신정왕후가 말했습니다. 대원군께서 타실 가마를 교자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신들은 당황했습니다. 대군의 예로 8인교를 타셔야 하지 않겠나이까. 겉으로는 단순한 가마 논쟁 같았지만 그 속에는 권력 다툼이 숨어 있었습니다. 8인교는 대군의 가마, 교자는 정승들이 타는 가마였죠. 신정왕후는 대원군이 대신의 지위로 정치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조정 대신들은 그걸 막으려 했던 겁니다. 다음 날 대원군은 교자를 탔습니다. 그리고 수행원들을 권력 핵심 기관에서 차출했죠. 종친부가 각 관청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대원군의 권력이 공식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운현궁에서 실질적인 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정왕후의 수렴청정이었지만 뒤에는 대원군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정치를 하려 했을까요? 첫 조회에서 그의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나는 천리를 끌어들여 지척으로 삼고자 하며 태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고자 하며 남대문을 높여 3층으로 만들고자 하오. 대신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천리를 지척으로 삼고 남대문을 3층으로 만드는 일은 가능하오나 어찌 태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 수 있겠나이까.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을 겁니다. 태산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바로 비대해진 노론 세력과 세도 정치였습니다. 대원군은 첫날부터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조선 최후의 개혁, 그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1864년 1월 13일 철종의 국상을 마친 뒤 첫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린 고종을 대신해 신정왕후가 입을 열었죠. 그런데 첫 마디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국정 운영 권한을 비변사와 의정부가 나누어 맡도록 하라. 비변사. 조정 대신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하필 첫날부터 비변사를 건드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조선 후기 권력 구조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비변사는 1510년 삼포회란 이후 국방을 담당하는 임시기구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없어질 조직이었죠. 그런데 임진왜란을 거치며 상설기구가 되었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정치와 군사를 모두 장악한 최고 권력기관으로 변했습니다.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손에 쥔 비변사. 누가 비변사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권력의 향배가 결정되었죠. 순조 임금 때부터 60여 년간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가 비변사 자리의 6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안동김 씨의 영향력은 막강했죠. 대원군은 이걸 놔둘 수 없었습니다. 종로구 부암동에 흥선대원군의 별장 석파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인은 안동김 씨의 수장 김은근이었죠. 삼정승을 지낸 거물이었습니다. 고종이 즉위한 직후 대원군은 어린 고종을 데리고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김은근의 별장에 임금이 묵었다는 건
더 이상 개인 별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안동김 씨의 권력을 꺾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동김 씨의 뿌리는 깊었습니다. 대원군은 먼저 측근들부터 제거하기 시작했죠. 세도가의 문벌 정치, 부정부패를 일삼은 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적발된 탐관오리들은 궁각 앞에 걸린 가마솥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소문이 퍼지자 지방 수령들은 더 이상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못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동시에 인사개혁도 진행되었습니다. 대원군은 흑서와 백서를 만들었죠. 세도 정치 기간 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북인과 남인 계열 인재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씩 등용하기 시작했어요. 남인의 영수 서해 유성룡의 후손 유집가 우의정에 올랐습니다. 정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노론일당 독재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1866년에는 더욱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평안도에서 과거를 실시했고 합격한 평양 출신 선비를 동부승지로 임명했죠. 서북 출신이 승지가 된 건 조선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서북 출신은 차별받았을까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조선 건국 과정에서 반대 세력의 근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0년 가까이 고위 관직 진출이 막혀 있었던 거죠. 대원군은 이런 불합리한 차별까지 깨뜨렸습니다. 인사개혁이 마무리되자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변사를 폐지하여 의정부에 합치고 비변사 도장을 녹여 영원히 없애도록 하라. 설치된 지 358년 만에 비변사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세도 정치의 심장부가 멈춘 순간이었죠. 대신 삼군부를 설치했습니다. 비변사가 장악하고 있던 군권을 분리해서 전문 국방기구를 만든 겁니다. 정치는 의정부가, 국방은 삼군부가 담당하는 시스템이었죠. 대원군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의정부와 삼군부가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그 위에서 왕권을 강화하려던 것이었죠. 조선 건국기의 강력한 왕권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무신 중용 정책이었습니다. 첫 공식 회의에서 신정왕후는 비변사 개혁과 함께 무신의 예우 규정을 고치라고 지시했죠. 겉으로는 단순히 의전 순서를 바꾸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문무관의 차별을 없애고 무신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삼군부 총무당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대원군은 비변사가 쥐고 있던 군권을 삼군부로 이관시키고 국방 전문성을 부여했죠. 문신 중심 사회에서 문무 양반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로 바꾸려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개혁의 밑바탕에는 대원군의 정치 철학이 깔려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기로 돌아가자. 문신과 무신이 균형을 이루고 그 위에 강력한 왕권이 서는 체제. 대원군이 꿈꾸던 이상적인 정치 구조였죠. 60년간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세도 정치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비변사 폐지, 의정부와 삼군부로 이원화된 정부 시스템. 조선 후기 누구도 해내지 못한 혁신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원군의 칼날은 이제 노론의 성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지방에서 이런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원님 위에는 감사요. 감사 위에는 참판이요. 참판 위에는 판서요. 판서 위에는 삼정승이요. 삼정승 위에는 승지요. 승지 위에는 임금이요. 임금 위에는 만동묘 묘직이라. 임금 위에 묘직이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 눈에는 만동묘를 지키는 묘지기의 위세가 임금보다 더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대체 만동묘가 뭐길래 이런 노래까지 나왔을까요? 충청북도 괴산, 화양동 계곡. 기암절벽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이곳은 노론의 영수 송시열이 학문을 닦던 곳입니다. 계곡 암벽에는 완동미어지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죠. 송시열이 명나라 의종의 친필을 얻어 새긴 겁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잊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화양서원은 숙종 때 송시열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조선 후기 이곳의 권위는 막강했죠. 임금의 권위를 뛰어넘는 공간이었습니다. 노론의 영수 송시열의 위패를 모신 곳이자 만동묘까지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만동묘는 1717년 임진왜란 때 지원군을 보낸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기리는 사당이었습니다. 송시열의 뜻에 따라 세워진 이곳은 그 권위를 상징하듯 계단부터 예사롭지 않았죠. 정면을 바라보고는 오를 수 없는 가파른 층계. 옆으로 돌아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했습니다. 존명일이의 상징인 만동묘를 갖춘 화양서원은 노론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노론은 사상적 구심점을 만들었죠. 1년 내내 전국에서 찾아오는 유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학문적 영수 송시열을 모시고 대명일 이론을 확산시키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양서원은 백성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어요. 제사가 다가오면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제사 비용을 백성들에게 강제로 부담시켰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액수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붙잡아서 곤장을 치고 고문을 했습니다. 초법적 권력 행사였죠. 정조 임금 때부터 이미 지적되어 온 문제였지만 역대 어느 임금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65년 3월 대원군이 움직였습니다. 신정왕후의 지시로 만동묘를 없앤다고 선언한 겁니다. 유생들의 반발은 거셌죠. 전국의 유생들이 대궐 앞으로 몰려와 항의했습니다.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해준 명나라 은혜에 보답하는 곳이옵니다. 국가의 대의를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단호했습니다. 만동묘를 철폐하고 그 제사는 창덕궁 후원 깊숙한 곳에 대보단에서 지내도록 했죠. 대보단은 명나라가 망한 뒤 명나라 황제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민간 서원이 아닌 궁중에서 예를 올리겠다는 뜻이었어요. 만동묘 철폐는 대원군의 서원 정리 방향을 암시했습니다. 서원의 역사는 1543년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문묘와 덕행을 겸비한 인물을 기리고 유생 교육을 담당하는 사설 교육기관이었죠. 명종 임금이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내리면서 사액서원이 되었고 여러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토지와 노비를 하사했죠. 이렇게 되자 서원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당파 이익을 위한 기구로 떠올랐고 서원 건립이 유행처럼 확산되었어요. 조선 후기 안동 지역에만 47개 서원이 생겼고 전국적으로는 1000개에 이르렀습니다. 서원의 폐단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경제적 폐단은 면세 토지와 노비 운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적 폐단이었습니다. 수많은 서원이 전국 각지에서 붕당 세력이 모이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어 갔던 겁니다. 지방 향촌 사회의 권력기관,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점. 서원은 이미 본래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1868년 대원군은 선언했습니다. 서원은 만국의 근원이다. 사액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을 철폐하라. 3년 뒤인 1871년에는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죠. 사액서원마저 47개만 남기고 모두 없애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대로 사는 송시열을 모시는 서원입니다. 서원 철폐 과정에서 살아남은 47개 서원 중 하나였죠. 송시열을 모시는 곳을 남겨둔 건 노론 세력을 고려한 정치적 조치였습니다. 대신 송시열에 대한 존칭의 뜻이 들어있는 대로사라는 이름은 떼도록 했어요. 강학사로 이름을 바꾸게 한 겁니다. 노론 세력의 반발을 완화시키려는 대원군의 고육지책이었죠. 경기 지역 노론의 거점인 여주 대로사를 없앴다가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을 테니까요. 하지만 유생들의 항의는 처음부터 격렬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 충격이 컸죠. 유생들은 집단으로 상소를 올려 서원 철폐를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관철되지 않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맞섰어요. 그러나 대원군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서원을 없애는 과정에서 대원군은 동방의 진시황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분석행유를 자행했던 중국의 진시황에 버금가는 폭군이라는 거죠. 훗날 대원군이 정치 일선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도 이런 조치로 인한 유생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원군은 왜 그토록 강하게 서원 철폐를 밀어붙였을까요? 백성들의 요구는 유생들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1862년 밀란이 일어난 지역을 보면 알 수 있죠. 경상도에서 시작된 밀란은 삽시간에 전라도와 충청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해 한 해 동안 공식적으로 보고된 밀란만 해도 수십 곳이었어요.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남 진주시 수곡면 깊은 산중턱에 작은 무덤이 있습니다. 1862년 진주 농민항쟁을 주도한 유계춘의 무덤이죠. 자풀로 무성한 작은 무덤. 그의 신부는 양반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들조차 농민항쟁에 나섰다는 증거였죠. 왜 양반이 농민항쟁에 참여했을까요? 당시 세금 체계는 개인이 아니라 마을 단위였습니다. 마을 전체에 일정 액수가 매겨졌죠. 몰락 양반이나 농사로 생계를 잇는 잔반 계층들은 일반 평민들과 똑같이 세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신부는 양반이지만 고통은 백성과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1862년 2월 진주성 앞에 수천 명의 농민이 모여들었습니다. 가혹한 세금 징수를 견디다 못한 그들의 눈빛엔 분노가 타올랐죠. 원성의 대상은 환곡이었습니다. 진주에서 환곡을 운영한 행정기관은 진주목과 경상병영. 원래는 행정기관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군사기구인 경상병영에서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환곡제도 본래 취지는 선했습니다. 춘군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 때의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제도였죠. 원금의 절반만 이자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구제하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관리들이 이자 수입을 노리고 나머지도 빼돌리거나 착복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없는 곡식까지 농민들에게 부담시켰다는 겁니다. 빌려준 적 없는 곡식을 장부에 기록해 이자를 받았어요. 진주 인근 백호촌 마을에는 1900석 이상이 부과되는 일까지 벌어졌죠. 한 마을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백성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참다 못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진주 농민항쟁이었죠. 봉기는 삽시간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번져나갔습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던 농민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공주 지역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명확합니다. 환곡과 군포 제도 개선이었어요. 백성들에게 가장 큰 원망의 대상이었던 환곡. 대원군은 이 환곡을 어떻게 개혁했을까요? 당시 각 고을의 주요 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남아 있습니다. 강화도 지도를 보면 해안가의 진, 보, 포대 등 군사시설이 상세히 그려져 있죠. 서구 열강의 침입에 대처하려던 노력의 흔적입니다. 환곡 제도 개선책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각 마을마다 창이 보입니다.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죠. 환곡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사창제로 바꾼 겁니다. 원래 환곡제는 관에서 운영했었어요. 백성들과 곡식 사이에 농간을 부릴 수 있는 관리가 끼어 있었죠. 사창제는 마을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관리들이 농간을 부릴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죠. 마을 사람들이 직접 곡식을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돌려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순전히 구휼 목적으로 운영되었어요. 갑오경장 이후 근대적 금융조합이 출현하는 밑바탕이 되었던 제도였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군포였죠. 영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정은 장차 당론 때문에 망하고 소민은 장차 군포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군포의 폐단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었어요. 군포제는 군포 두피를 납부하는 것으로 국방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였습니다. 마을 단위로 부과되니 마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도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그대로였죠. 결국 남은 사람들이 나머지까지 모두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군포의 양은 늘어나는데 신분제 해이로 군포를 내야 할 대상 중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던 겁니다. 양반 신분을 사거나 승려가 되거나 노비로 숨거나 온갖 방법으로 군포를 피했죠. 세금을 거두는 방법은 군연별, 면별로 나누어 책임지고 액수를 납부하게 되어 있었어요. 한 마을에 배정된 군포의 양은 일정한 데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으면 1인당 부담해야 할 군포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 사람이 서너 명 몫의 군포를 떠안기도 했어요. 해결책은 호포제였습니다. 가구 단위로 군포를 부과하자는 거였죠. 가구 단위가 되면 그동안 군역을 면제받았던 양반도 군포를 부담하게 됩니다. 호포제는 영조 때도 시도된 적이 있었어요. 영조 임금이 직접 홍화문에 나가 양반 유생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내지 못한다면 장차 무슨 낯으로 선조들을 대하겠는가. 호포제는 군포의 폐단을 바로잡을 좋은 방법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지만 면세의 특권을 누려왔던 양반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절실했지만 100년이 지나도록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호포제. 대원군은 1871년 고종 8년에 전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시 과정에서 눈에 띄는 기록이 있어요. 양반은 군포를 노비의 이름으로 내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반의 입장에서는 모든 가구가 군포를 낸다는 건 신분제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특권에 대한 위협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맹렬하게 반대했죠. 대원군도 그런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세 측면에서는 부과를 해야 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래의 호포제보다는 완화한 수준에서 시행했던 겁니다. 양반의 체면을 최소한 세워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었죠. 호포제 실시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경상도 영천 지방은 15%에 불과하던 군포 납부율이 호포제 시행 후 74%로 확대되었죠. 그만큼 백성들의 부담은 줄었고 국가 재정은 늘어난 겁니다. 양반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우며 민생개혁에 나섰던 흥선대원군. 환곡을 사창제로 바꾸고 100년 묵은 수권인 호포제를 실시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내려 노력했던 거죠. 하지만 대원군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밖에서 몰려오는 서양 배들이었죠. 안으로는 민생을 챙기고 밖으로는 외세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 대원군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조선의 바닷가에는 낯선 배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처음 나타난 서양 군함은 프랑스의 라페루지 함대였죠. 그 뒤로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의 배들이 출몰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정확히 어느 나라 배인지 몰라서 이양선이라고 불렀어요. 조선 배와는 다르게 생긴 서양의 배라는 뜻이었죠. 흥선대원군은 이처럼 몰려오는 서구 열강 세력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한국교회사 연구소에는 흥선대원군 집권기 조선에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들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원군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편지가 있었죠. 1866년 4월 24일 프랑스 리델 신부가 본국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리델 신부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입니다. 1866년 대규모 천주교 탄압인 병인박해 때 조선을 탈출해 병인양요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리델 신부의 편지는 대원군이 일찍부터 선교사들과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의 선교사 접촉 시도는 18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깊은 밤 대원군이 보낸 사람이 조선 천주교회 측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리델 신부는 적었습니다. 대감께서 프랑스 주교들과 신부들이 조선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외국 군함을 다루는 방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원군의 선교사 접촉 시도, 그 배경에는 급박한 국제정세가 있었습니다. 아편전쟁의 패배로 홍콩이 영국에 넘어갔고 일본은 미국에 의해 강제 개항되었으며 영불연합군이 북경을 함락한 서세동점의 시기였죠. 대원군도 이미 집권 무렵에는 국제정세에 대해 알고 있었고 서구 열강의 힘이 막강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조선의 두만강 유역에 자주 출몰하면서 변경을 위태롭게 했죠. 대원군이 가장 우려한 건 러시아의 남하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조선에 들어온 프랑스 신부들의 힘을 빌려 견제하면 러시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대원군은 그런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 함대의 힘을 빌려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원군과 프랑스 선교사들의 접촉은 1866년 초에 갑자기 끊어졌죠. 그리고 병인박해가 일어났습니다. 1866년 프랑스 선교사 9명을 포함해 천주교, 신자 6천에서 1만 명 사이가 처형당했던 대대적인 탄압이었어요. 천주교를 이용하여 프랑스와 접촉하려던 대원군의 태도가 왜 이처럼 돌변했을까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건 이 무렵 러시아가 물러가면서 남하 위협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와의 접촉이 러시아 견제용이었다면 접촉을 끊으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왜 대대적인 처형으로 나간 걸까요? 리델 신부의 다른 편지에서 단서가 확인됩니다. 1866년에 쓴 편지에는 병인박해를 주도한 대신의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김병학, 김병국 등 안동김 씨 세력이었습니다. 안동김 씨 세력이 대원군이 선교사들과 접촉해온 사실을 문제 삼아 공격했고, 대원군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던 겁니다. 1866년 초부터 일어난 병인박해는 대원군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취했던 측면이 강했습니다. 안동김 씨 중에서 대원군과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박해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대원군이 정치적 차원에서 일보 후퇴를 선택했던 것으로 보이죠. 초기에는 정치적 이유로 천주교 탄압에 나섰던 대원군. 하지만 더 이상 서양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1866년 9월 프랑스 함대가 병인박해를 빌미 삼아 강화도로 침략했죠. 군함 7척에 600명의 군사를 싣고 갑작스레 상륙한 프랑스군은 강화성을 점령하고 병인박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강화도가 프랑스군에게 점령당한 겁니다.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 왕실의 귀중한 유물과 책들을 약탈해간 것도 바로 이때였죠. 의궤, 서적 등 340여 권이 프랑스로 실려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원군은 무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선군은 정족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양헌수가 이끄는 조선군은 서북 지방의 포수들로 구성되었죠.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과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조선군은 매복 공격으로 프랑스군의 우세한 화력을 이겨냈어요. 험한 산세를 이용한 게릴라 전술이었죠. 상황이 불리해지자 프랑스군은 철수했습니다. 강화도를 점령한 지 한 달여 만이었죠. 조선은 프랑스 함대를 물리쳤지만 외교장각 도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약탈당한 왕실 문화재는 140년이 지난 2011년에야 일부가 임대 형식으로 반환되었어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868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묘를 파헤치려 했지만 석실이 견고해 실패했죠. 하지만 무덤을 훼손한 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무덤을 파헤친 사건은 대원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생들을 들끓게 만들었죠. 유교 국가에서 조상의 묘를 파헤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더구나 대원군의 아버지 묘였으니 왕실에 대한 모독이기도 했어요. 분노한 대원군은 서구 열강의 통상 요구에 쇄국 정책으로 맞섰습니다. 전국의 주요 지점마다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의 의지를 만천하에 공표했어요. 서양 오랑캐와 싸우지 않는다면 화친이 있을 뿐이고 화친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대원군은 강경하게 쇄국 정책을 끌고 나갔습니다.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잇따른 침입은 대원군의 국방력 강화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대적으로 화포를 수리하고 제작했죠. 프랑스와 미국의 화력에 대응하기 위한 화포 제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훈련대장이었던 신원이 군사 장비를 기록해 놓은 책에는 대원군 집권기에 개발된 신무기가 실려 있어요. 그중 하나가 수레포였습니다. 수중에 설치하여 적함을 폭파하는 무기였죠.
설치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레포 내부에 물이 차올라 수압에 의해 작동되는 수중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대원군은 아무 대비 없이 쇄국을 외친 게 아니었어요. 서구 열강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하지만 국내 정국은 대원군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있었습니다. 완권의 상징을 세우는 일이었죠. 경복궁 중건.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 270년간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을 복원하는 대역사였습니다. 대원군은 이를 완권 당화의 상징으로 삼았어요. 하지만 그 재원 마련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했어요. 액면가는 상평통보의 100배였지만 실제 가치는 56배에 불과했죠. 사실상 강제로 백성들의 재산을 거둬들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원납전이라는 명목으로 관직을 팔기까지 했어요. 백성들의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환곡과 군포 개혁으로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던 대원군이었지만 경복궁 중건 비용은 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았죠. 개혁의 성과가 토목공사로 인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대원군은 왜 백성을 위한다면서도 경복궁 중건에 집착했을까요? 그에게 경복궁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270년간 방치된 궁궐은 약해진 왕권의 상징이었죠. 세도 정치 60년 동안 왕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비변사가 모든 권력을 쥐고 안동 김씨가 나라를 좌지우지했어요. 대원군은 그걸 바꿨습니다.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로 재편했죠. 하지만 제도만 바꿔서는 부족했습니다. 왕권이 회복되었다는 걸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줘야 했어요. 경복궁이 바로 그 상징이었던 겁니다. 조선 건국기의 강력한 왕권. 대원군이 꿈꾸던 이상이었죠. 그래서 경복궁 중건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문제였어요. 당백전 발행과 원납전 징수로 백성들이 고통받았죠. 민생개혁의 성과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모순이었습니다. 대원군 집권 10년째 되던 해인 1873년 유림의 대표 최익현이 탄핵 상소를 올렸습니다. 대원군께서는 왕실 종친으로서 정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옵니다. 서원을 철폐하고 만동묘를 없앤 것은 유림을 탄압한 처사이옵니다. 경복궁 중건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나이다. 최익현의 상소로 대원군의 정치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고종의 친정이 시작된 거죠. 표면적으로는 고종이 성년이 되어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대원군의 개혁에 반발하던 세력들이 힘을 합친 결과였습니다. 대원군은 왜 물러나야 했을까요? 서원 철폐로 인한 유림의 반발이 컸습니다. 전국의 유생들이 대원군에게 등을 돌렸죠. 동방의 진시황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론 세력뿐만 아니라 남인, 북인 계열 유생들까지도 서원 철폐에는 반대했어요. 유교 이념을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던 조선에서 유림 전체를 적으로 돌린 건 치명적이었습니다. 또한 민씨 척족 세력의 부상도 한몫했습니다. 고종의 비명성황 후, 즉 민비의 일족이 힘을 키우고 있었죠. 민비는 대원군이 직접 간택한 왕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원군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민씨 일족은 대원군의 개혁으로 타격을 입은 안동 김씨 등 구세력과 손을 잡았어요. 민비와 민씨 척족, 그리고 유림 세력의 연합. 대원군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결국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대원군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죠. 고종이 친정을 선언했고 민씨 척족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원군의 집권 10년은 참으로 가쁘게 달려온 나날이었습니다. 세도 정치와 맞서 싸우며 부국강병을 위한 민생 개혁을 펼쳤죠.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로 정부 체계를 재편했습니다. 환곡을 사창제로 바꾸고 백년수건인 호포제를 실시했어요. 서원을 정리하고 만동묘를 철폐하며 노론의 성역까지 건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은 무너져가는 조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은 놓치고 말았죠. 근대 문명으로의 전환, 개항과 개화의 필요성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이 대원군의 한계였습니다. 부국강병을 목표로 설정하고 상당한 성과를 이룬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국강병은 여전히 전근대적 관점 속에서의 부국강병이었어요. 지나치게 무리한 경제정책, 지나치게 대결적인 외세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부강의 골간을 이루었지만 내부로부터 재생산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은 약화시켜 나갔던 겁니다. 결국 흥선대원군 정권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진 이유였죠. 개화파의 고뇌가 잘 기록되어 있는 근세조선정감에는 흥선대원군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을 개혁하려던 의지는 인정하나 시대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때때로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망국의 주범으로 몰렸습니다. 과연 그렇게 망국의 죄를 씌우는 건 온당한 것일까요? 아무 준비 없이 개항하여 주권을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쇄국으로 버틸 것인가? 두 갈림길에 섰던 그 시기에 흥선대원군은 기울어가던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조선 왕조의 마지막 개혁가였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나라 안팎으로 위태로웠던 19세기 말. 국내적으로는 세도 정치를 청산하려던 대원군의 정치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대외 정치에 있어서도 그는 처음부터 쇄국 정책을 실시한 건 아니었어요. 프랑스 선교사와의 접촉을 시도했고 국제 정세를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 한계에 부딪혀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원군은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고 눈앞에 닥친 권력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집착했죠. 좀 더 큰 시각에서 역사의 흐름을 보지 못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흥선대원군의 한계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조선왕조 마지막 개혁가와 근대화를 가로막은 쇄국론자라는 상반된 수식어가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1873년 권력에서 물러난 대원군.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뒤인 1882년 이모군란이 터졌죠. 구식군대인 무의영과 장어영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신식군대인 별기군은 쌀을 제대로 받는데 구식군대는 13개월치 급료가 밀려 있었어요. 게다가 지급된 쌀은 겨와 모래가 섞인 썩은 쌀이었습니다. 군사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난을 일으킨 군사들은 민씨 척족의 집을 습격했죠. 민겸호를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을 다시 추대했어요. 대원군은 다시 한번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 개입했죠. 청군은 대원군을 납치해 텐진으로 끌고 갔습니다. 3년간 청나라에 억류되어 있다가 1885년에야 귀국할 수 있었어요. 귀국한 대원군은
이미 예전의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씨 척족 정치가 계속되고 있었고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휘청거리고 있었죠. 개화와 수구의 대립,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까지 조선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끝난 뒤 일본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났죠. 일본 자객들이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원군은 이 사건에도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어요. 일본이 대원군을 내세워 민씨 척족을 제거하려 했다는 겁니다. 진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원군이 을미사변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직접 관여했는지는 역사적 논쟁거리로 남아있죠. 다만 을미사변 이후 잠시 섭정을 맡았다가 곧 물러난 건 사실입니다. 1898년 2월 22일 대원군은 7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운현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그의 마지막은 쓸쓸했어요. 한때 조선을 호령했던 권력자, 조선 최후의 개혁가였지만 말년은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무력한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대원군이 떠난 뒤 불과 12년, 조선은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 500년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린 거죠. 대원군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외세의 침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쇠국으로 버티려 했던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 개항을 했더라면 달라졌을지,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대원군의 개혁은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60년 세도 정치를 청산하고 비변사를 폐지하며 정부 체계를 재편했죠. 환곡과 군포 제도를 개혁해 백성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서원을 정리하고 신분 차별을 완화했어요. 무신을 중용하고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경복궁 중건으로 백성에게 부담을 지웠고 서원 철폐로 유림 전체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쇄국 정책으로 근대 문명으로의 전환 기회를 놓쳤죠. 부국강병을 목표로 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전근대적 틀 안에서의 부국강병이었습니다. 역사는 대원군을 양면적으로 기억합니다. 조선 왕조 마지막 개혁가이자 쇄국으로 근대화를 가로막은 인물. 백성을 위한 개혁을 펼쳤지만 시대의 큰 흐름은 놓친 정치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세도 정치를 무너뜨렸지만 유림과 척족 세력의 반발로 결국 실패한 권력자. 그렇다면 우리는 흥선대원군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19세기 중반 조선이 처한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안으로는 세도 정치로 국가 기강이 무너졌고 밖으로는 서구 열강이 몰려들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대원군은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내치를 바로잡고 왕권을 강화하며 국방력을 키워 외세에 대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군사력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산업혁명을 거친 서구 열강을 막을 수 없었죠. 개항과 개화, 근대적 제도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니, 선택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유교 이념에 기반한 조선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대원군의 비극은 시대와 개인의 불일치였습니다. 능력 있는 개혁가였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의지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어요. 흥선대원군, 그는 조선이 낳은 마지막 개혁가였습니다. 동시에 조선 체제의 한계를 넘지 못한 전통적 정치가이기도 했죠. 그의 성공과 실패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개혁은 어떻게 추진해야 지속 가능한가?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교훈은 남습니다. 운현국 노락당 마루에 앉아 대원군이 바라본 하늘은 어떤 빛이었을까요? 78년 생애를 마감하기 직전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쳐갔을까요? 12세 어린 아들을 왕좌에 앉히고 권력을 잡았던 순간, 비변사를 폐지하며 세도 정치를 무너뜨렸던 날, 만동묘를 철폐하며 노론과 맞섰던 그 시간들, 환곡을 사창제로 바꾸고 호포제를 실시하며 백성의 고통을 덜어내려 애썼던 날들, 프랑스 함대를 물리치고 척화비를 세우며 외세에 맞섰던 순간들. 하지만 결국 유림의 반발로 권력에서 물러나야 했고, 이모군란으로 잠시 돌아왔다가 청나라에 끌려갔던 굴욕까지. 대원군의 삶은 승리와 패배, 영광과 좌절이 교차하는 드라마였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이었습니다. 세도 정치로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것. 그 두 가지 목표를 위해 10년간 쉼 없이 달려왔죠. 비변사 폐지와 의정부삼군부 체제는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인과 남인 등용, 서북 출신 차별 철폐는 노론 일당 독재를 깨기 위한 인사개혁이었죠. 환곡의 사창제 전환, 호포제 실시는 백성의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개혁이었습니다. 이 모든 개혁에는 조선 건국기로 돌아가자는 철학이 깔려 있었어요. 문무양반이 균형을 이루고 그 위에 강력한 왕권이 서는 체제. 대원군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정치 구조였죠. 그래서 무신을 중용하고 삼군부를 설치해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이상과 달랐습니다. 경복궁 중건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백성의 부담은 다시 커졌죠. 당백전 발행과 원납전 징수로 인한 폐해가 환곡군포 개혁의 효과를 상쇄했습니다. 서원 철폐로 유림 전체를 적으로 돌렸고 결국 그것이 실각의 원인이 되었어요. 대외 정책에서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선교사와 접촉하며 국제 정세에 대응하려 했지만 병인양요와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거치며 강경한 쇄국으로 선회했죠. 척화비를 세우며 화치는 나라를 파는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일본의 강제개항이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져 근대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청나라처럼 개항 후에도 반식민지로 전락한 경우도 있죠. 단순히 개항과 쇄국 중 무엇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였습니다. 개항을 하든 쇄국을 하든 그에 맞는 국력을 갖추는 게 핵심이었죠. 대원군은 군사력 강화에 힘썼지만 산업 근대화나 교육개혁 같은 근본적인 변화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부국강병을 외쳤지만 그것은 여전히 전근대적 틀 안에서의 부국강병이었어요. 대원군 이후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씨 척족 정치가 시작되었고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을미사변, 아관파천 등 격변의 시대가 이어졌죠. 그리고 1910년 경술국치로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약 대원군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세도 정치 청산과 왕권 강화는 분명 필요한 개혁이었어요.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시대는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제를 넘어선 평등 사회,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 유교 이념을 넘어선 새로운 사상과 제도. 대원군은 그런 변화까지는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대원군의 개혁을 평가절하할 수는 없습니다. 60년 세도 정치를 무너뜨린 건 대단한 성과였어요. 비변사 폐지, 서원 정리, 환곡군포 개혁 등은 조선 후기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죠. 결국 흥선대원군은 과도기의 인물이었습니다.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쇄국과 개항 사이에서, 왕권과 민권 사이에서 고민했던 정치가였죠. 그가 선택한 길이 최선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조선을 지키려 애썼던 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흥선대원군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변화하는 시대를 읽는 해안의 중요성, 개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필요성, 기득권 세력과 맞서는 정치적 역량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흥선대원군, 조선 왕조 마지막 개혁가. 그는 성공한 개혁가이자 실패한 정치가였습니다. 백성을 위했지만 시대를 놓쳤고 강력한 의지를 가졌지만 지속하지 못했죠. 그의 삶은 우리에게 역사의 거울이 되어 오늘을 비추고 내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격동의 19세기 대원군은 조선을 구하려 했습니다. 비록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가 남긴 개혁의 발자취는 조선 말기 역사에 깊은 흔적을 새겼죠. 세도 정치를 청산하고 민생을 돌보며 왕권을 회복하려 했던 그의 노력. 시대의 한계 속에서도 변화를 꿈꿨던 마지막 개혁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옵소서.